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잡학사전 진행의 기다인입니다. 오늘은 이도하, 김수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만나지만 정작 내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진짜 정보는 타이밍을 놓쳐 지나쳐 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 그때 그거 알아둘 걸 하고 무릎치는 일, 이제 그만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지식부터 당장 내 생활에 도움되는 쏠쏠한 정보까지 여러분의 일상에 든든한 백과사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알매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 잡학사전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의 자립적인 생태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은 오늘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선 전략을 심의했습니다. 최근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핵심 안보 자산으로 보고 자국 산업을 강력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방반도체 분야의 핵심 기술과 수급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의 안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개발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뢰성 시험과 실증을 거쳐 실제 무기 체계에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공공과 민간의 반도체 공장 시설을 활용해 생산 기반을 다집니다. 민관이 합작하는 상생팹을 구축해 제조와 양산 연구 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총장은 우수한 첨단 반도체 역량을 국방에 신속히 접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립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K방산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발표된 2분기 국내 총생산, 즉 GDP 속보치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0.6% 성장했습니다. 1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입니다. 특히 상반기 전체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성장했습니다. 이는 2021년 하반기 이후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여주는 국내 총소득, GDI의 성장세는 더 눈에 띕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2분기 실질 GDI는 15.6%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1988년 이후 38년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수출은 반도체 호조와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힘입어 1.4% 늘었습니다. 민간 소비 역시 정부 정책 효과 등으로 0.4% 증가하며 내수를 뒷받침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호조에 따라 연간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중동전쟁의 긴장 고조로 인한 국제 유가 재상승과 미국 관세 등은 여전한 경제 하방 위험 요소로 꼽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어제 예금 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 합동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총 96억 원이 투입됩니다. 금융결제원이 주관하며 9개 시중은행 등이 참여하는 민간 컨소시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새로운 단말기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 결제 인프라와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시스템인 프로젝트 한강을 그대로 연계합니다. 이용자는 은행의 예금 토큰 전자지갑 앱을 통해 손쉽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 도입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가맹점 역시 기존 단말기 교체 없이 예금 토큰을 결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결제와 정산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낮아져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기술을 업무 추진비 등 공공재정 분야로 넓혀 국고금의 투명한 관리와 부정 사용 방지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작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이도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현장 속으로 해서 집중 조명해 볼 곳은 극한 기후시대 속에서 대도시의 소리 없는 방패가 되어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최근 들어 한여름 기습폭우나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불안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지상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바로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지하 40m 아래 어둠 속에서 거대한 물줄기와 사투를 벌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도시의 심장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 오늘 만나볼 직업은 바로 대도심 지하방수로 스마트 관제사입니다. 일반적인 도심 하수관로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의 한계치는 95mm입니다. 최근 하수관로의 한계치를 아득히 초과한 200mm가 넘는 폭우가 왔었는데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폭탄이 갈 곳을 잃어버리는 순간 지상은 단 10분 만에 거대한 강으로 변하고 지하철역과 지하차도는 순식간에 침수되어 인명사고로 이어집니다. 기존의 하수구와 배수 펌프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이 기후위기 시대의 물폭격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이 대도심 지하 방수로입니다. 일반 빌딩의 10층 깊이인 지하 40m 밑에 지어진 직경 10m짜리 거대한 지하 고속도로인데요. 지상으로 가득 차오르는 빗물을 수직 유입구를 통해 다이렉트로 빨아들여 임시로 저장한 뒤 인근 큰 하천으로 안전하게 빼내는 방제시설입니다. 실제로 국내 최초로 완공된 신월 대도심 터널의 경우 완공 이후 주변 상습 침수 구역의 피해를 제로로 묶어내며 그 가공할 방어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지하수로도 스스로 움직이지는 않는데요. 이 심장부를 통제하는 치수 관제사들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치수 관제사들은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초정밀 선제 예측입니다. 기상 레이더와 도심 곳곳의 하천 센서 데이터를 초단위로 분석해 비구름이 도달하기 전 수위 공간을 미리 확보합니다. 둘째는 가장 긴박한 순간인 대형 수문 제어입니다. 지상 침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골든타임을 포착해 수억 톤의 물을 터널로 받아들이고 차단하는 판단을 내립니다. 마지막 셋째는 안전방류 지휘입니다. 가둬둔 물을 강으로 내보낼 때 하류 주민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경보를 울리고 소방 및 경찰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단순한 모니터링이 아닌 도시의 목숨줄을 쥔 결정권자인 셈입니다. 최근의 관제 시스템은 과거처럼 사람이 눈으로 보고 수동으로 밸브를 열던 시대는 넘었습니다. 3D 가상 공간에 실제 도시를 그대로 복제한 디지털 트윈 기술과 침수 예측 AI가 만나 이제는 10분 뒤 도심의 특정 하수도가 역류할지 여부를 무려 95%의 정확도로 미리 알아냅니다. 현대의 관제사들은 거친 육체 노동이 아닌 빅데이터를 정교하게 요리하고 가상 침수 예측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고도의 데이터 전문가이자 IT 방제 기술 엔지니어의 영역으로 완벽히 거듭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묵묵히 빛을 밝히며 시민의 안전한 내일을 설계하는 사람들의 땀방울이 있는 곳. 지금까지 대도심 지하방수로 스마트 관제사의 현장 속으로 했습니다. 지하 40m 깊은 곳에서 첨단 기술로 도시의 수해를 막아내는 스마트 관제사분들의 헌신이 참으로 든든하게 다가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주는 그 뜨거운 땀방울에 깊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김수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할 때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스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해외 경험이죠. 하지만 막상 해외로 나가려니 수천만 원에 달하는 어학연수 비용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육체노동 중심의 워킹 홀리데이를 가자니 커리어에 도움이 될지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항공권부터 현재 체류비, 월급까지 지원받으면서 UN, 코트라, 해외 진출 대기업에서 진짜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정부 지원 글로벌 파견 정보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곳은 코이카의 ODA, 영 프로페셔널 프로그램입니다. 이른바 YP라고도 불리는데요.
흔히 코이카라고 하면 단순 해외 봉사활동을 떠올리기 쉽지만 YP 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청년 인재들을 해외 정부 부처, UN 산하기관, NGO 현지 사무소에 실무 전문가로 파견하는 공식 인턴십 프로그램인데요. 왕복 항공권과 체류비, 주거 지원금은 물론이고 매월 정규직에 준하는 수당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수료 후 코이카 공채 지원 시 서류 전형 가산점과 면접 우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국제기구 입사를 꿈꾸는 분들에겐 그야말로 치트키 같은 스펙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즉 코트라가 주관하는 해외 무역관 및 진출기업 인턴십입니다. 글로벌 마케팅, 해외 영업, 무역 분야로 커리어를 넓히고 싶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목하셔야 할 텐데요.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위치한 코트라 무역관이나 현지 한국 대기업 지사에서 직접 시장 조사와 해외 바이어 상담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부 예산으로 항공비와 체류 지원금, 월수당이 든든하게 지원되고요.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에서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료 후 현지 법인이나 연계 대기업으로 채용 우대 및 즉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아 실속 있는 커리어 직행 열차로 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각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는 부처별 맞춤형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해외 진출 인턴십,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 전시회 서포터즈 등 본인의 전공과 희망 직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다양하게 열려 있는데요. 이제는 비싼 돈 들여 해외 연수 다녀왔다고 인정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기업이 진짜 원하는 건 실제 해외 현장에서 무슨 업무를 해봤는가죠. 오늘 알려드린 코이카 ODA YP, 그리고 코트라 해외 인턴, 그리고 정부 연계 글로벌 사업들까지 비용 국적은 국가 예산에 맡기시고 여러분은 세계의 무대로 여러분의 몸값을 올리는 데만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단순한 어학연수를 넘어 실무 경험까지 쌓을 수 있는 알짜배기 정보인 만큼 글로벌 커리어를 꿈꾸는 청년들이라면 이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더 넓은 무대에서 여러분만의 특별하고 탄탄한 스펙을 만들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이지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사람 못지않게 놀라운 연기를 펼치는 동물들을 만나곤 합니다. 주인공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정확한 타이밍에 짖거나 카메라를 가만히 응시하며 서글픈 표정을 짓는 장면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똑똑한 동물이라도 수십 명의 스태프와 거대한 조면 장비가 가득한 촬영 현장에서 연기를 펼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면 뒤에서 이 동물 배우들이 최고의 연기를 펼칠 수 있도록 현장을 전담하는 지휘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오늘 직업의 세계에서는 촬영장의 숨은 연출가 동물 랭글러를 소개합니다. 랭글러는 원래 가축을 다루는 사람을 뜻하던 말인데요.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영화, 드라마, 광고 현장에서 동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연기를 지도하는 직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훈련소에서 기술을 가르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동물 랭글러는 대본을 미리 분석해 장면에 필요한 동물의 행동을 예측하고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실제 촬영 현장에 동행해 카메라 각도, 조명, 주변 소음 속에서도 동물이 불안해하지 않고 감독이 원하는 동작과 감정을 연기할 수 있도록 조율합니다. 무엇보다 촬영 과정에서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다치지 않도록 현장 안전을 책임지는 동물보호관의 역할도 겸하게 됩니다. 이 직업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동물과의 깊은 교감 능력과 현장 순발력입니다.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촬영장에서 동물의 컨디션 변화를 즉각 알아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물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과 함께 감독 및 연기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내는 협업 능력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동물 랭글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려동물학, 동물행정학, 동물행동학 혹은 축산학 관련 전문 지식이 요구됩니다. 동물훈련사나 반려견 지도사 같은 자격증이 기반이 되며 무엇보다 다양한 미디어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동물 권리와 복지에 대한 기준이 한층 엄격해지면서
전문성을 갖춘 동물 랭글러의 입지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동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지키면서도 작품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핵심 인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스크린 뒤에서 동물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호흡하고 그들의 안전한 연기를 돕는 동물 랭글러. 이들의 따뜻한 배려와 전문성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작품 속에서 한층 깊은 감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화면 속 동물 배우들의 놀라운 명연기 뒤에는 동물의 눈높이에서 안전과 교감을 책임지는 랭글러들의 세심한 노고가 숨어 있었네요. 앞으로 작품 속에서 동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동물 랭글러 분들의 따뜻한 배려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그 안에 담긴 가치를 살펴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최근 채용 시장과 직장 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죠. 바로 AI 면접과 AI 인사평가, 객관적인 데이터인가, 또 다른 차별의 시작인가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서류를 읽고 면접을 보며 심지어 내 업무 성과까지 수치화하여 평가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도하 아나운서, 기업들이 이렇게 AI 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건 역시 인간이 가진 편견의 배제입니다. 사람이 평가하다 보면 아무래도 학연, 지연, 혈연 같은 외부 요인이나 면접관이 그날 컨디션, 심지어 개인적인 호불호가 개입될 여지가 있거든요. 반면 AI는 정해진 알고리즘과 데이터만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인간적인 편견에서 자유롭고 가장 객관적일 수 있다는 기대가 큰 거죠. 네, 맞습니다. 게다가 효율성 측면에서도 압도적입니다. 수만 장의 이력서를 사람이 일일이 검토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AI는 단 몇 시간 만에 핵심 키워드와 직무 적합성을 분석해낼 수 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효율성과 객관성, 확실히 기업에서 솔깃할 만한 장점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AI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단순히 정답을 맞췄느냐, 아니냐의 수준은 넘었을 것 같은데요. 수연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AI 면접을 예로 들면 지원자가 답변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목소리의 떨림, 말하는 속도, 시선 처리, 안면 근육의 미세한 변화까지 수십 수백 가지의 비언어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자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 성향과 직무 역량을 정교하게 수치화해내는 거죠. 네, 인사평가에 있어서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주고받은 메일의 양, 사내 메신저의 응답 속도, 프로젝트 마감 기한 준수 같은 디지털 발자국을 AI가 모두 수집해서 성과를 측정합니다. 사람이 놓치기 쉬운 세세한 근무 데이터까지 잡아내서 평가에 반영하는 시스템인 거죠. 네, 듣고 보니 정말 꼼꼼하고 과학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AI 평가가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하네요. 객관적일 줄 알았던 AI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가장 큰 문제는 AI가 학습하는 데이터 자체입니다. AI는 과거의 데이터를 먹고 자라거든요. 예를 들어 과거의 특정 성별이나 특정 대학 출신이 고성과자로 많이 꼽혔던 기업의 편향된 데이터를 AI가 학습하게 되면 AI는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우수한 인재구나라고 잘못된 패턴을 정답처럼 일반화해버릴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의 한 글로벌 IT 기업이 AI 채용 시스템을 개발했다가 폐기한 사례가 아주 유명하죠. 과거 10년치 이력서를 학습시켰더니 AI가 여성 지원자에게 지속적으로 감점을 주는 현상이 발견된 겁니다. IT 업계에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과거의 데이터를 AI가 그대로 학습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차별을 없애려고 도입한 AI가 오히려 과거의 차별을 자동화하고 강화하는 결과를 낳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기계가 인간의 편견을 거울처럼 그대로 비추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다면은
게다가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왜 탈락했는지, 왜 이런 고가를 받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많지 않나요? 네, 이른바 블랙박스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A라는 지원자를 탈락시키거나 B라는 직원의 성과가 낮게 평가했을 때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결론을 냈는지 그 도출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과에 승복하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개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저 알고리즘의 분석 결과입니다. 라는 통보만 받게 되면 무기력과 반발심이 커지게 됩니다. 조금 전 다면 평가 주제에서 지적됐던 막연한 피드백의 문제점이 AI 평가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네, 평가의 그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은 사람이 하는 평가나 AI가 하는 평가나 마찬가지네요. 그렇다면 구직자나 직장인들이 이 AI 평가에 적응하기 위해 겪는 피로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엄청나다고 합니다. 실제로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AI 면접 합격 족보가 돌아다니기도 하는데요. AI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특정 단어를 일부러 반복해서 쓴다거나 감점당하지 않기 위해 모니터 앞에서 입꼬리를 올리고 억지 미소를 유지하는 연습을 하기도 하죠. 내가 진짜 역량을 보여주기보다는 알고리즘의 입맛에 맞춘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직장 내에서도 비슷합니다. AI 인사평가가 도입되면 직원들은 성과 창출이라는 본질적인 업무보다는 AI가 측정하기 쉬운 지표들, 예를 들어 메신저에 빨리 답장하기나 횟수 채우기식 보고에 더 집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조직 전체의 생산성 저하와 본말전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네, 결국 AI가 인간을 평가하게 되면서 우리는 더 객관적인 결과를 얻었는가 하면은 오히려 데이터에 갇혀서 기계의 눈치를 보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런 부작용을 줄이고 AI 평가를 올바르게 활용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휴먼 인 더 루프, 즉 인간이 최종 결정의 고리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인데요. AI는 사람이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를 가공해서 보여주는 보조 도구로만 활용하고 최종 평가는 직무 맥락과 인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이 직접 책임지고 내려야 합니다. 네, 도하 아나운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AI가 어떤 기준과 가중치를 가지고 평가하는지 그 알고리즘의 원칙을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AI 판단 기준에 차별이나 편향성이 없는지 외부 감사를 받고 시스템을 교정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도 필수인 것 같습니다. 네, AI는 분명 효율적이고 강력한 도구지만 완벽한 판사는 아닙니다. 누군가의 열정과 땀을 엑셀 속 숫자로만 재단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AI가 내놓은 차가운 데이터 위에 인간의 따뜻한 통찰과 그리고 책임감이 더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기계가 인간을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기계가 인간을 평가하는 시대, 결국 중요한 건 데이터를 다루는 우리 인간의 성숙도라는 점을 짚어보면서 오늘 잡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엄채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자빈 스토리입니다. 오늘날 기업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왔는데요. 하지만 100여 년 전만 해도 기업의 이익을 사회와 함께 나누자는 생각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빈 스토리에서 만나볼 인물은 기업을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했으며 자신의 재산까지 사회에 환원한 기업가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향행의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유일한 박사는 1895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인 1904년 더 넓은 세상을 배우기 위해 홀로 미국 유학을 떠나는데요. 낯선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며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이후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기업 경영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요. 1926년 유일하는 우리 국민에게 믿을 수 있는 의약품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유한양행을 설립합니다. 당시에는 수입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 그는 우수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힘을 썼는데요.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직원 교육과 윤리 경영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일제감정기에는 독립운동을 지원하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기업가이면서도 나라를 위한 책임을 잊지 않았던 것인데요. 유일하는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익을 사회와 함께 나누는 경영을 실천했는데요. 직원의 복지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가족이 아닌 교육과 사회를 위해 남겼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분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지금도 유한양행의 중요한 기업 문화 가운데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일하는 뛰어난 기업가이면서도 교육가이자 독립운동 지원가였습니다. 기업의 성장은 사회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의 철학은 오늘날 ESG 경영과 사회공헌 활동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데요. 또한 정직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대표적인 기업인으로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은 단순히 이익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믿음. 유일하는 그 신념을 평생 실천하면서 대한민국 기업 문화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좋은 기업은 좋은 제품뿐 아니라 좋은 가치를 만든다는 사실. 국민 건강과 사회를 위해 평생을 바친 기업가 유일한 박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기업의 이익보다 사회적 책임을 먼저 생각하며 평생을 헌신한 참된 기업가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윤 추구를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섰던 유일한 박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최한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가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는 일이 이제는 익숙한 일상이 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음식 배달을 넘어 생필품과 식료품까지 1시간 안팎으로 받아볼 수 있는 퀵커머스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더 빠르고 편리한 배송을 원하면서 유통업계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퀵커머스가 어떻게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일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퀵커머스가 성장한 가장 큰 이유는 소비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필요한 물건을 미리 계획해 장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필요한 순간 바로 주문하는 소비가 늘고 있는데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시간을 절약하려는 수요도 함께 커졌습니다. 여기에 모바일 주문 시스템과 위치 정보 기술, 배송 플랫폼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주문부터 배송까지 걸리는 시간은 크게 단축됐습니다.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소비자와 가까운 도심 곳곳에 소규모 물류 거점인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즉 M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가까운 거점에서 바로 상품을 출고해 배송 시간을 줄이는 것이 퀵커머스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배송이 빨라질수록 산업 현장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형 물류센터에서 전국으로 상품을 보내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도심 곳곳의 소규모 물류 거점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상품 입고와 재고 관리, 주문 분류와 포장 작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인공지능은 주문량을 예측하고 자동화 시스템은 재고를 관리하며 배송 경로를 분석하는 기술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단순히 배송이 빨라졌다고 느끼지만 그 뒤에서는 물류와 정보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일자리도 함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무가 도시물류센터를 운영하는 MFC 운영관리자입니다. 주문량과 재고를 관리하고 상품이 신속하게 출고될 수 있도록 전체 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배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동 경로와 주문 데이터를 분석하는 물류 데이터 분석과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자동화 설비를 관리하는 엔지니어와 로봇 유지 보수 전문가, 주문 시스템을 개발하는 IT 개발자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퀵커머스는 단순히 배달기사만 늘어나는 산업이 아니라 물류와 데이터, 인공지능, 정보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속도 경쟁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배송 효율을 높이는 기술과 친환경 물류 시스템,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기업들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경쟁은 이제 물류 산업의 구조와 일자리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더 빠른 배송이, 기업에게는 새로운 경쟁력이, 그리고 산업 현장에는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경제의 변화는 우리의 소비 방식을 바꾸고 그 변화는 다시 일터의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누리던 빠른 배송의 편리함 뒤에 이렇게 첨단 물류 기술과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네요. 단순한 속도 경쟁을 넘어 더 나은 근무 환경과 친환경 시스템을 갖추며 진화해 나갈 유통산업의 내일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이번 시간은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와 현실을 짚어보는 시간, 데이터로 본 일터 자비슈 시간입니다. 도아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두 분은 오늘 출근하실 때 어떤 신발 신으셨나요? 혹시 앞이 꽉 조이는 구두나 힐 신지 않으셨나요? 아무래도 오늘 방송이 있다 보니까 깔끔한 구두를 신긴 했는데 솔직히 오고 가는 길은 발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저도 정말 공감하는데요. 예전엔 직장인 하면 딱 맞춰 입는 정장에 구두가 기호처럼 따라다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오늘 데이터로 본 일터에서 준비한 숫자는 바로 78%. 대한민국 직장인 10명 중 8명이 경험하는 출근 복장 자유로합니다. 네, 와, 78%나 된다고요? 확실히 요즘 출퇴근길에 지하철이나 거리를 보면 수트 차림보다는 편한 복장의 직장인들이 훨씬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패션업계 유통 데이터를 보면 훨씬 더 재미있는데요. 전통적인 신사복과 정장 구두 매출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쿠션감 좋은 스니커즈와 기능성 오피스 웨어 매출은 지난해 대비 35% 이상 급증했습니다. 와, 숫자로 보니까 진짜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회사 로비 보면 운동하시는 직장인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데이터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출근 신발 1위가 바로 단연 운동화였습니다. 구두는 15%에 불과했는데요. 이제 격식보다 실용과 편안함이 일터의 새로운 기준이 된 거죠. 네, 심지어 요즘은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금융권이나 대기업에서도 길 있는 카라티나 깔끔한 슬랙스, 그리고 운동화 차림을 적극 권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기업들이 생산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바꾼 건데요.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의 무려 81%가 자율적인 복장이 업무 몰입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몸이 편해야 머리도 잘 돌아가고 또 이동할 때 피로도 훨씬 적잖아요. 억지 격식 차리느라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돼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발이 편해지고 몸이 편해지니까 몸의 피로도가 줄고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업무 집중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복장 자율화가 가져온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수평적인 조직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옷차림이 조직 문화에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바로 맞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직장인 데이터 분석을 보면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상하 관계의 거부감이 줄고
의견 개진이 훨씬 자유로워졌다는 응답이 58%에 달했습니다. 까다로운 복장 규정이 사라지니 이른바 복장 지적 같은 서열식 문화도 자연스럽게 줄어든 거죠.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똑같은 양복 입고 앉아있을 때보다 가벼운 복장일 때 아이디어 회의도 훨씬 말랑말랑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네, 들어보니 복장의 자율화가 단순한 패션의 변화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더 효율적으로 자유롭게 만드는 스마트한 혁신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꽉 막힌 구두 대신 편안한 운동화를 택했듯이 우리의 일터 문화도 유연성과 다양성을 품으며 훨씬 더 건강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일터가 격식보다는 실용에 집중하고 유연하고도 지속 가능한 건강함을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수연 아나운서 다음은 어떤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 혹시 오늘 출근하셔서 퇴근할 때까지 업무 메신저나 이메일 알림 몇 번이나 확인하실까요? 실제 국내 직장인 근태 및 업무 패턴 데이터를 보면 직장인이 하루에 메신저 알람을 확인하는 횟수가 평균 120회에 달한다고 합니다.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대략 4분에 1번꼴로 업무 흐름이 끊기고 있는 셈이라고 하죠. 와, 4분에 1번이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막 답답해지는데요. 솔직히 집중해서 보고서 좀 쓰려고 하면 딸랑하고 메신저 오고 답장하고 다시 내 업무로 돌아오려면 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까먹어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냥 답장 10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 용어로 맥락 전환 비용이라고도 하던데 한 번 흐름이 깨지면 뇌가 다시 원래 작업을 몰입하는데 시간이 좀 한참 걸리더라고요. 네,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글로벌 인사 연구기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요. 업무 중 단 1초라도 방해를 받아 집중이 깨졌을 때 이전의 몰입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평균 23분 15초라고 합니다. 23분이요? 세상에나. 메신저 몇 번 주고받다 보면 내 하루 몰입 시간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게다가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가 메신저 실시간 답변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일부러 일을 지연시킨 적이 있다고도 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메신저 창만 띄워놓고 정작 중요한 기획이나 분석은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이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제 이야기 같은데요. 이제 답장이 조금만 늦어지면 업무 중에 혹시 놀고 계시나 하고 눈치가 보일까 봐 바로바로 카톡을 보는 편인데 이게 오히려 내 진짜 업무를 방해하는 독이 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다면 수연 아나운서, 이 알림 감옥에서 벗어나서 칼퇴근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치트키는 없나요? 네, 있습니다. 최근 선진 기업들 사이에서 급부상 중인 데이터 실험이 있는데요. 바로 메신저 오프라인 타임입니다. 하루 중 가장 몰입이 잘 되는 오전 2시간 동안은 아예 메신저 상태를 부재 중이나 작업 중으로 돌려놓고 일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니 원인 모를 야근 비율이 무려 34%나 감소했고 전체 업무 생산성은 2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럼 억지로 이제 메신저 창을 켜두는 것보다는 아예 나 지금 2시간 동안 디버크 합니다 하고 동료들에게 선언을 해두는 거네요. 네,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눈치가 보이겠지만 팀 단위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긴급 전화 외에는 톡 금지, 이렇게 규칙을 세워놓으면 진짜 일할 맛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얼마나 빨리 메신저에 답장을 보내느냐가 일 잘하는 사람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알림음에 휘둘리는 8시간보다 단 2시간이라도 알림을 끄고 내 진짜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의 퇴근 시간을 앞당겨주는 진짜 열쇠입니다. 내일 아침은 출근하자마자 메신저 끄시고요. 1시간만 딱 내 업무에 몰입해 보시는 실험 바로 시작해 보시죠.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진호정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질환이 바로 뇌졸중인데요. 이 뇌졸중은 치료가 단 몇 분만 늦어져도 후유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인공지능으로 뇌졸중 진단을 돕는 의료 AI 전문 기업 JLK입니다. 이 JLK는 지난 2014년 설립된 국내 의료 인공지능 전문 기업입니다. CT와 MRI 같은 의료 영상을 분석하는 AI를 개발해 의사가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뇌졸중 분야에 집중하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뇌졸중 AI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JLK의 가장 큰 경쟁력은 하나의 AI가 아니라 뇌졸중 진료 전 과정을 지원하는 뇌졸중 전주기 토탈 솔루션입니다. 뇌혈관이 막혔는지 확인하는 JLK LVO, 뇌출혈 여부를 분석하는 JLK ICH, 혈류 상태를 분석하는 JLK CTP, 그리고 뇌경색 유형을 분류하는 JBS 01K 등 12개 이상의 AI 솔루션을 갖추고 있는데요. 환자의 CT와 MRI 영상을 40초 안팎에 분석해 의료진이 골든타임 안에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최근 JLK가 주목받는 이유는 해외 인허가 성과입니다. 대표 솔루션인 JLK LVO를 비롯해서 여러 제품이 미국 FDA 허가를 받았고 일본과 동남아 시장으로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의료 AI는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각국의 인허가가 필수인 만큼 FDA 승인은 기술력과 신뢰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경쟁력으로 평가됩니다. JLK는 단순히 AI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의료 AI 플랫폼을 공급하고 또 지속적으로 새로운 진단 솔루션을 추가하는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뇌졸중 환자가 늘어나고 의료진의 업무 부담도 커지는 만큼 AI를 활용한 진단 보조 시스템의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실제로 뇌경색 유형 분석 솔루션인 JBS 01K는 국내 AI 의료 영상 솔루션 가운데 처음으로 비급여 처방이 가능해지면서 상용화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의료 AI는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더라도 병원 도입과 보험 적용, 또 각국 인허가 절차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산업인데요. 또 글로벌 의료 AI 기업들과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병원에서 실제 진료에 JLK의 AI를 활용하게 될지가 기업 성장의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AI는 이제 글을 쓰고 그림을 만드는 기술을 넘어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 현장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뇌졸중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 현장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그리고 JLK가 글로벌 의료 AI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네,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한 뇌졸중 치료 현장에서 첨단 인공지능 기술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JLK의 활약이 참 든든하게 다가옵니다. 세계 무대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 시장을 이끌어갈 눈부신 성장을 더욱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국의 축제와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시원한 계곡 하나쯤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에메랄드빛 물과 울창한 숲, 그리고 자연이 만들어낸 절경까지 멀리 강원도까지 가지 않아도 경북 영양에는 숨겨진 계곡 명소가 있습니다. 오늘 어디 갈까에서는 여름철 피서지로 사랑받는 경북 영양 수비계곡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첫 번째는 영양군을 대표하는 여름 명소 수비계곡입니다. 수비면 수하 1리에서 시작해 송방 자연휴양림까지 약 30리에 걸쳐 이어지는 계곡인데요. 맑고 투명한 계곡물과 웅장한 기암괴석, 울창한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한여름에도 시원한 풍경을 선사합니다. 특히 물이 깨끗하고 수심도 비교적 완만한 곳이 많아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인데요.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도 계단이 잘 정비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비 계곡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자연 속에서 즐기는 휴식입니다. 계곡 바로 옆에는 영양군 생태공원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넓은 캠핑 사이트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텐트를 치고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긴 뒤 숲이 만들어주는 시원한 그늘 아래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진짜 힐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물놀이를 즐겼다면 영양의 별미도 빼놓을 수 없겠죠. 영양을 찾았다면 꼭 맛봐야 할 메뉴는 산채정식입니다. 청정자연에서 자란 각종 산나물과 된장찌개, 나물 반찬이 한 상 가득 차려져 건강한 한 끼를 즐길 수 있는데요.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 덕분에 여행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대표 향토 음식입니다. 또 여름철에는 민물 매운탕도 많은 사랑을 받는데요. 얼큰한 국물에 민물고기가 각종 채소가 어우러져 시원한 계곡 풍경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수비 계곡을 더욱 알차게 즐기는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점심에는 영양이 향토 음식으로 든든하게 식사를 한 뒤 오후에는 송방 자연 휴양림이나 주변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피톤치드를 만끽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올여름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제대로 쉬고 싶으시다면 경북 영양 수비 계곡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맑은 계곡물과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여름 피서지입니다. 전국 핫플레이스를 소개시켜드리는 어디 갈까?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여행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에메랄드빛 맑은 계곡물에서의 시원한 물놀이부터 건강함이 가득한 산채 정식까지 영양 수비 계곡은 그야말로 오감이 즐거운 완벽한 여름 휴가지인 것 같습니다. 올여름 무더위에 지치셨다면 복잡한 도심을 잠시 벗어나 자연이 선물하는 진정한 힐링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이지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여름철 휴가를 맞아 해외여행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행 가방을 챙길 때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 바로 보조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혹시 보조 배터리를 아무 생각 없이 캐리어에 넣었다가 공항에서 꺼내라는 안내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보조 배터리 관련 기내 사고가 잇따르면서 보조 배터리 반입 규정도 한층 강화됐는데요. 오늘은 여행 전 꼭 알아야 할 기내 보조 배터리 반입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보조 배터리는 위탁 수화물로 붙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내에 직접 휴대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보조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때문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격이나 압력 또는 내부 결함이 생기면 열이 급격하게 발생하는 이른바 열폭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승객이 있는 객실에서는 빠르게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지만 화물칸에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보조 배터리를 기내로만 가져오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내에 가져가기만 하면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최근에는 보조 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지 말고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주머니 등에 보관하도록 안내하는 항공사가 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상이 생겼을 때 승무원이나 승객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많은 항공사에서는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 자체를 충전하거나 보조 배터리로 다른 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탑승 전 이용하는 항공사의 규정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반입 가능한 용량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100W시 이하의 보조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100W시를 초과하는 제품은 항공사 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160W시를 초과하는 제품은 대부분 반입이 제한됩니다. 제품에 표시된 용량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공항에서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전 체크리스트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첫째, 빠른 대응을 위해 보조 배터리는 위탁 수화물이 아닌 기내에 휴대하기. 둘째, 단자가 금속과 닿지 않도록 보호캡이나 파우치에 보관하기. 셋째, 제품의 용량을 미리 확인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항공사마다 세부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탑승하는 항공사의 안내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보조 배터리 하나가 여행의 편리함은 물론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는데요. 출발 전 잠깐의 확인으로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무심코 캐리어에 챙겨넣은 보조 배터리가 자칫 항공기 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한 올바른 기내 휴대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휴가철에 여행 가방 꾸르실 때 오늘 짚어드린 체크리스트를 꼭 기억하셔서 당황하는 일 없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잡학사전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끔은 아주 작은 정보 하나가 호황 막혔던 고민을 풀어주기도 하고 뜻밖의 순간에 나를 돕는 든든한 무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전해드린 알찬 지식들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도 알아두면 쓸모있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반가운 이야기들로 꽉 채워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